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소했어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길래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차이나 불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의 마찰을 이유로 해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압력을 구사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차이나 불링이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이 가속화되자 중국도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다 꺼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를 침해했는지 검토의 단계에 들어갔고 또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아주 불신감이 강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도 아니 외국 기업들도 중국 방식에 따르라는 이런 그 신호로 반간첩법을 제정했는데요. 그렇군요. 반간첩법과 관련된 중국의 규정을 보면 뭐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데이터 자료, 물품을 절취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 헌법상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는 그 한계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예.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치라는 그 정책을 쓰는데 네. 안전부라든지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서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정의도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규정은 아주 모호합니다. 어떤 행위가 간첩법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요컨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미운털이 박힌 기업이나 그리고 주재원이 있다면은 함정 수사도 가능하고요. 그렇겠군요. SNS 상에서 나눴던 대화뿐만 아니라 예. 회의석상에 있는 대화 그리고 심지어 학술지를 수집하는 행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그 압박을 하면 미국도 가만 안 있으니까 고리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 일본 기업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일본 기업인들 중에 한 사람이 북한과 관련된 대화를 중국인과 했는데 이 중국인이 공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이 돼서 실형까지 언도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던 한강변에 있는 동방명주가 중국 공안들의 아지트였는데 지금 이 아지트가 광화문하고 종로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중국 집에서 모르고 이런 대화를 했다든지 예. 아니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공자 학원에서 중국과 관련된 비판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면은 중국에 가서 구속되는 게 아니라 홍콩이라든지 마카오에서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등록한 정보라든지 특허, 조달 문서, 학술지 또 심지어 공식적인 통계 연관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수집했다는 티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그 제공 업체죠. 윈드라든지 CIC 같은 경우에 자료도 이제는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재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시간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국이 이제 개방 정책을 쓰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문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게 뭐 변명이라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텐데 반간첩법 참 말만 들어도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연기금들, 뭐 투자자들 중국에서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려오는데 중국이 이러면서까지 법을 개정한 이유가 뭘까요?
네,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블랙박스화를 시키는 거죠. 이 판도라 상자를 열면은 경제적 실정이라든지 중국의 약점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는 시진핑의 권위도 타격이 줄 수 있는 만큼 이 그러겠죠. 부분을 철저히 감추겠다는 거고요. 예. 이제 앞으로 대만과 관련해서 압박 강도를 강화하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리 손볼 수 있다고 좀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반간첩법은 청나라 시대의 쇄국 정책의 21세기판 버전인데요. 그러니까요. 청나라가 쇄국 정책을 하면서 해외 교류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해외 정보 유입이 차단이 되면서 그렇죠. 홍콩도 뺏기고 되고 마카오뿐만 아니라 상하이 조차구 칭다오까지도 외국 에 지금 뺏기는 사태가 있는데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당장 국제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그 사업이라든지 그 주재원들을 보냈던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있고 또 통화 전쟁이 있는데 우방국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장벽을 높이 쌓는다 하면은 누가 중국 편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관련된 국력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학계 출산율이죠. 네. 15세부터 49세 여성들의 실제 출생률을 연령대별로 합산하면은 얼마만큼 앞으로 중국인들이 태어날 수 있고 네. 사망률이 나오니까 GDP 성장률이 예측이 가능한데 네. 이것은 아예 제공도 안 하고요. 또 진위계수라든지 소프트 파워라든지 올해 1,100만 명의 대졸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실제 취업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정규직에 취업한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추겠다는 거죠. 이는 중국 정부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 강한 중국을 연출을 하기 위한 허장성사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진시황 때 이후에 중국의 모든 그 통치자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보다 더 강해져야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이런 통치 철학이 아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든지 뭐 보복을 할 것이라는 등 이런 그 압력과 동시에 이런 반간첩법을 통해서 시대착오적인 압박을 우리한테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국 통계는 원래도 못 믿을 사실 숫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못 믿을 숫자마저도 지금 감춘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오히려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4월 15일 날 중국에서 캔턴 페어가 대면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육회죠. 4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계약 금액이 무려 25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2018년에 380억 달러 네. 그리고 2019년에 300억 달러보다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중국의 이제 전통적인 수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리오프닝 효과도 짧게 끝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중국에서 국경 저기 그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그 소비들을 보면은 네. 절약형 소비가 대수고요. 그리고 네. 뭐 고급 사치스러운 그 소비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가 이제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 또한 중국 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50선을 좀 하회할 정도로 되는데 문제는 제조 PMI에 보면은 신규 수주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생산이라든지 재고 인력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네. 3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이 급속히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은 시장을 뺏기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앞으로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오면 알겠지만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주식 투자 시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불안감이 듭니다. 자, 이번에 미국 얘기해 볼까요? 지금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지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6월 1일자로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연방 지방 정부들의 채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재정 문제인데 여야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6월 1일자로 발효가 돼버리면
그야말로 미국이 이제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금융시장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지 않을까요? 이거? 네, 아무래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X데이라고 하죠. 네. 재무부의 금고에 현금이 바닥이 나서 디폴트가 선언되는 날짜가 제런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무부 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6월 1일 정도가 되지 않나. 3주도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당초에는 7, 8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4월 달에 소득세가 의외로 덜 거쳤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국채를 발행을 못 한다면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 8월이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 때 16일간의 그 정부 셧다운 기관이 했었죠. 셧다운이 있었는데 네. 이때 그 국제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국제 그 금융 시장에 커다란 충격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까지도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하락 국면이고요. 신용 충격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가 했던 상황에서 이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네. 다른 때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제 투자가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너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위기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 위상을 추락시켜서 중국의 그 위안화 국제화에 이롭게 한다고 하면서 여야 간에 좀 타협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타협이 3개월째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대화하는 시간도 1시간 정도밖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는 그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트럼프 정부 때 공화당이 이를 갈았던 것 중에 하나가 35일간 또 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특히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건데 이제 문제는 서로의 주장에 평행선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인상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고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표 1조 달러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저기 전기차 보조금, 사회보장금 그리고 학자금 면제와 관련된 조치들과 관련해서 대규모 삭감을 해주면은 이런 그 연장을 해주겠다는 건데 양당 간에 지금 치킨 게임이죠. 근데 서로가 절벽을 향해서 계속 달리면서 먼저 쓰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X데이가 지난 뒤에 타협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결국 한 20일 남았잖아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공화당 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진짜 셧다운 이번에도 되는 겁니까? 네, X데이까지 채무 상황과 관련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X데이가 벌어진다면은 사회보장제도가 올스톱이 되고요. 네. 또 고령자의 의료보험제도인 그 메디케어 또 군인 급여까지도 중단이 됩니다. 이제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의 필수 업무를 하는 그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에너지, 국방, 노동 관련 쪽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약 한 25%인 비필수 인력이죠. 예. 뭐 국립 그 공원이라든지 도로 시설 보수라든지 그리고 광극 공사 입찰이나 발주와 같은 쪽은 중단이 되게 되는데 미국의 연방 정부 공무원이 2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비필수 인력은 한 38만 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대상이네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급여도 없이 강제 휴직을 당하는 거고요. 또 공항이라든지 국경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4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아이고. 서비스도 엉망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제라던가 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현재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만 셧다운이 되더라도 네.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크진 않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그 계산서가 나왔는데
단기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0.3%포인트 하락한다는 겁니다. 예. 또 실업자도 20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봤고요. 과거 트럼프 때 그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대치됐을 때는 2018년도였는데 한 35일간 셧다운이 됐고요. 이때처럼 됐을 경우에는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6%포인트, 실업자는 50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경우 애틀랜타 그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오는 2분기의 성장률이 1.7%였는데 만약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이 성장률이 1% 이하, 제로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관계자들이 좀 주목할 가능성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 미국의 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이루어지더라도 거의 5월 말이나 가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는 미국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XDA가 눈앞에 들어온다면은 안전자산인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걸 우려되니까 예. 그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되면은 주시장뿐만 아니라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죠. 네. 금융이나 건설, 부동산, 항공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기술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덜 민감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들 업종으로 매수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이제 문제는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그 당리 당량에 따라서 움직였을 경우에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FRB도 이제 손을 놓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 한 1천억 달러 정도로 양적 긴축을 시행 중인데 이를 멈추거나 멈춰야죠. 양적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통화를 공급해야 더 되니까요. 심각해지면은 금리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는 다시 안전 자산의 그 도피처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한 또 투자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위기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미국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책이 나오니까 주시장도 한 번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의 반간첩법 강화 소식 또 그리고 미국의 엑스데이가 몰고 올지도 모르게 될 이 파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용찬 소장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